안녕하세요. 이야기 콘서트 정조 실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오늘은 2021 세계유산축전과 제58회 수원 화성 문화제를 기념해서 정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정조는 누구나 본받고 싶은 조선의 제22대 왕입니다. 정조의 키워드를 보면요. 뛰어난 학문, 그리고 출중한 무예술, 지극한 효심, 백성에 대한 애민, 리더십, 개혁의 아이콘 등 참 멋진 왕임에는 분명하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이력 이면에는 마음속 깊은 곳 한 곳에 큰 슬픔이 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버지였던 사도세자 때문일 텐데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트라우마를 딛고 성군이 되기까지 한 인간으로서 정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공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의 저자이시죠.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정말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송용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송용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조는 조선에서 어떤 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최고의 성군을 두 분을 뽑는다면 조선 정기는 세종, 조선 후기는 정조대왕이시죠. 이 정조대왕은 탕평책으로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회를 바꾸어가려 하죠. 사회를 바꾼다, 두 글자로 개혁이죠. 그래서 정조대왕을 개혁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예체능의 달인이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엄친하죠. 보통 정치인들은 개인의 관심사를 정책에 반영하잖아요. 서민문화가 엄청 발달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서민문화가 활발하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거든요. 배가 부르니까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조는 최고의 군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정조는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킨 왕입니다. 네. 보통 봉건 시대에 왕조 국가의 평균 수명은 200년 정도였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개국하고 200여 년이 지날 때가 정확히 임진왜란입니다.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요. 그런데 영종조 시대가 도래합니다. 80년. 그 기간 동안 쇠락한 국은이 되살아나죠. 되살아난다? 두 글자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영어로 르네상스죠. 그래서 정조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인데요. 이 정조의 업적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조하면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말 자주 만날 수 있는 또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정조만큼 드라마 단골 소재가 없을 것 같은데 작가분들께서 왜 정조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선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정조는 조선시대를 다 털어봤을 때 손에 꼽힐 수 있는 개혁군주죠.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의 화두가 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 화두가 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조는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이제 무참하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었고 그것을 또 극복해서 훌륭한 성군, 개혁군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조의 삶 자체는 어떤 첨삭, 각색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극적인 드라마. 그러니 작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사도세자인 아버지가 정신병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한 이제
문학, 예술 이런 데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드라마였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조의 주변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계도라고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 콘서트의 인물 소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조실록을 읽다 보면은 이게 드라마 대본이야 실록이야 할 정도로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또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와요. 이산, 무사, 백동수, 성균관 스캔들, 최근에는 영린, 사도까지. 저는 최고의 정조는 현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린에 나오죠. 자, 우리 주인공 정조 임금님, 조선 제22대 임금이잖아요. 우린 잠깐 위로 올라가서 증조 할아버지부터 봅니다. 조선시 19대 임금이신 숙종 임금님이세요. 숙종 임금님의 왕비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국인 장희빈의 아들한테 옥세를 물려줍니다. 그가 바로 20대 임금 경종, 정조에게는 큰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종이 일찍 죽어요. 후사 없이. 그래서 자기 배다른 동생에게 옥세를 넘겨요. 그가 조선 21대 임금 영조, 정조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또 이상하게 정조의 왕비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인 영빈 이씨 사이에서 아들을 봅니다. 그가 바로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죠. 사도세자가 드디어 세자빈을 만나죠. 해경궁 홍씨, 정조의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정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정조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가계도도 살펴봤는데, 그런데 김태영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정조의 가계도를 살펴봤을 때 다른 그 조선시대의 왕들과는 조금 다른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가계도에 얽혀 있는 인간관계, 심리적인 역동 이런 게 아주 독특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지지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역사를 다 뒤져봐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가계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머니인데요. 해경궁 홍씨가 뭐 어릴 땐 좋은 어머니였겠죠. 그러나 이 해경궁 홍씨의 집안 자체가 정조의 개혁을 반대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의 집안 전체가 자기를 적대하는, 그러니까 외척과 적대하는 관계에 있었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실 역사를 보면 대체로는 외가 쪽이 왕을 지원한다거나 왕이 이제 외가를 등에 업는다거나 이런 게 많지, 외가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이런 걸 얘기하고 싶네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정조의 할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세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도 있을까요? 예, 문헌에 정말 많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세자가 장인어른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 내가 임금을 만나면 화가치미로 미치겠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 우라를 다스리는 양을 좀 보내달라.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이 영조실록을 보면은 세자의 증세가 더 심해져서 발작이 일어나고 궁녀와 내시를 죽였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특히 그 옷에 대한 강박이 너무 컸어요. 맞아요. 이게 보통 아버지를 만나려면 옷을 입습니다. 저처럼. 이 옷이 맞나요? 이거는 이제 사도세자 옆에 있는 내시.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면 혼납니다. 다음날 또 옷을 입고 아버지를 만나면 혼나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혼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옷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이 용포가 살갗에만 닿아도 그 용포를 막 찢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사도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실제로 내시들이 옷을 입혀줘요. 근데 이게 이 살갗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찢습니다. 새 옷을 가져와라, 새 옷을! 또 가져와요. 또 입혀요. 그럼 또 찢어요. 새 옷을 가져와라, 새 옷을! 그러니까 옷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더 이상 옷이 없사옵니다. 그 내시의 목을 쳐버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목을 들고 벌을 돌아다녀요. 근데 그 모습을 해경궁이 보지요. 부인이. 그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엽기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졌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분노는 커져갔고 더 또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궁궐에서 사람의 머리를 쳐서 들고 다니는 것, 이 제정신으로는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사도세자는 정신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김태형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심리학자이시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사도세자가 왕위를 계승할 수 없을 정도 혹은 정말로 그 정신질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 입장이시네요. 네네네. 이제 흔히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사 기록을 보면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가 있다, 뭐 내 화병이 있다. 네. 본인이 얘기했으면 아예 정신병자네? 그렇게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오늘의 기준으로 그게 무슨 병인지 어찌 합니까? 우울증 진단을 그거 하나로 내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은 사실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했을 때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의 전반적인 행동을 종합적으로 관찰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진단을.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사 기록 자체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리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 하나고 그리고 특히 해경궁 홍 씨가 기록한 한중록은 정말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해경궁 홍 씨의 한중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세자가 너무 이제 헛것을 많이 봐가지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겁니다. 막 보이는 대로. 그게 이제 조현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중증 상태. 그런 중증 조현병 상태에 있었던 사도세자가 온양행차를 하게 됩니다. 뭐 역사학자를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 온양행차를 할 때 해경궁 홍 씨가 뭐라고 거기다 기록을 하냐면 거의 죽을 지경으로 정신병이 심했던 사도세자가 성문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혀 증상이 안 보이고 네. 뭐 너무 이제 행차 기간에 은혜와 위엄을 나란히 행해서 백성들이 기뻐 춤추며 그를 성명지주, 지혜롭고 훌륭한 군주란 뜻인데 성명지주로 칭송했다. 또 온양행궁 도착하자 한결같이 덕을 베풀어서 온양의 온 고을이 왕자의 덕망을 축소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네. 명백한 모순입니다. 중증 조현병 환자가 온양행차를 하면서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고 가서 굉장히 정무를 잘 보고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경홍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문을 나서자 화가 가라앉아 갑자기 착한 천성이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정신의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죠. 네. 예, 중증 조현병이면 대인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해경궁 홍 씨가 쓴 한중록 기록 자체가 모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꼽고 싶은 것은 마지막 순간 있지 않습니까? 사도세자가 죽음을 강요받았던 그 시점. 중증 정신질환자라면 당연히 정서불안이 심하고 공포 이런 데 취약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제일 무서운 순간 아니에요? 죽음을 강요받던 그 순간이니까. 근데 그때 사도세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대단히 침착해요. 네. 자료를 보면.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정조는. 이별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거절했어요. 근데 정조는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11살 꼬마가 뚫고 들어와서 영조한테 이제 아버지를 살려달라 부탁을 하죠. 그렇자 이제 영조가 끌어내라. 그러니까 한 군인이 정조를 이제 어린 정조를 자꾸 끌어내려고 그러자 사도세자가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 어떻게 감히 세손한테.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이 사도세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네. 그 순간에 자기의 안위 또 불안 이런 데 휩싸여서 사고를 못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사태를 보면서 자기 아들의 존엄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증거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정조입니다. 네. 만약에 사도세자가 정말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정조가 보인 모든 모습은 이상한 거죠. 비정상입니다. 정조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고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그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정신병자 아버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아버지에 대한 슬픔은 그 정도까지 크지 못해요. 아버지가 깊은 정서적 유대가 있고 아버지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길 때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너무너무 슬퍼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추존하려고 그러죠. 다시
왜냐하면 정신병자인 아버지를 복권시키고 추전시키려고 그러면 정조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조가 그렇게 일관되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성군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맞다면 아버지는 정상인이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정도 더 많은데 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빠져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김태형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굉장한 설득력이 네네. 느껴지거든요.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이 한중록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해경궁의 시선도 어떤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거든요. 이게 해경궁이 쓴 이 자서전이 한중록이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의 해경궁은 사도세자의 부인이죠. 네. 그리고 세손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영조의 며느리예요. 자, 이 세 지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위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세손의 어머니.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바로 해경궁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시아버지는 남편을 역적으로 죽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을 옹호하면은 그거는 시아버지의 신기를 덤드리는 거죠. 그럼 그 화는 결국 자기 아들한테 오는 겁니다. 당시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영조였어요. 네. 그래서 이 한중록을 보면은 상당히 영조를 옹호한 듯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사도세자가 병환으로 천성을 잃어 스스로 하는 일을 몰랐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한 일에 어찌 터럭만한 과실조차 있다 할 것인가. 즉 영조의 조치는 당연하다. 즉 이 사건은 결국 사도세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약간의 그 사도세자한테 돌리는 네.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또 정조의 어머니로서 굉장히 뭐 아들을 잘 키운 정조의 어머니라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렇더라도 남편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보였던 행동은 정상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네.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네. 보셨을 때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경궁 씨가 어떤 집안에서 자라느냐 네. 이걸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가문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욕심은 많은데요. 머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욕심이 많아서 뭔가 출세를 하려면 과거 봐서 붙어야 되는데 네. 남자들이 과거 시험에 다 떨어져서 합격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 나쁜 저 남자들은 안 되겠고 이 총명한 딸 그게 이제 해경궁 홍씨였던 거죠. 이 딸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한 방법 하나입니다. 왕비로 들여보내야죠. 그래서 이제 세자비를 만든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의 특징은 욕심은 많고 가문을 중흥시키고 싶었는데 인물은 없고 그래서 그 모든 하중을 해경궁 홍씨가 받아안게 되었다. 그리고 해경궁 홍씨는 아버지하고 굉장히 밀착된 파파걸, 요즘 얘기로 하면 파파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면 당연히 아버지가 준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경궁 홍씨는 왕에 이렇게 파견된 홍씨 가문의 특공대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네. 해경궁 홍씨는 어쨌든 모든 기준이 자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자입니다. 가족 이기주의자.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아버지가 해경궁 홍씨한테 엄청난 재물을 보내거든요. 자기 기록에 나와요. 자기가 쓴 거에. 네. 아버지가 맨날 많은 재물을 보내준다. 고맙다 그러죠. 너무 기쁘고 고맙다. 그게 낭비다 이런 표현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정조가 화성 행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다시피 정조 성격이 있잖아요. 엄청 꼼꼼하잖아요. 네. 낭비 하나도 없이. 디테일이 제왕. 예.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짜서 아주 알뜰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돈을 또 식량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홍씨가 뭐라 그러냐면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기준이죠. 네. 나한테 오는 돈은 낭비가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가는 돈은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 가문을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사도세자가 이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손밖에 없어요. 세손이 석고대자하는 거죠. 네. 근데 석고대자를 하려면 일단 궁궐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정조가, 어린 정조가. 근데 해경궁 홍씨가 스스로 영조한테 세손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데리고 나가겠다. 이거는 이제 석고대제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데리고 나갔을 때 또 신하들 중에 일부가 역시 이제
사도세자를 살리려면 세손이 석고대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세손이 석고대제하게 허락해달라 하자 냉정하게 거절하죠.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짜는 거죠. 해경호 홍 씨가 이제 한중록 쓰면서 서문에다가 사실 조카인 수영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문에다 자기의 이제 목적, 한중록을 내가 왜 쓰는가 이걸 밝히는데 이래 얘기하죠. 무너지고 전복된 우리 집을 착한 자손이 되어 다시 일으키는 일이 내 한 몸에 있으니 믿고 믿는다. 자기 가문 왜 무너졌어요? 정조 때문이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조가 계속 충돌한단 말이에요. 정조는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해경호 홍 씨는 가족을 사수하려고 그러죠. 자기 가문 사람을 정조가 처벌하려고 그러면 항의하죠. 아주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단식은 기본이고 자결도 불사해요. 네.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번번이 무산시키고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보호하는 데서는 목숨까지 걸었는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최후의 구명 수단이었던 세손의 석고대제를 막아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뭐 남편보다는 자식, 그리고 자식보다는 가문이죠. 본인의 가문을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자식을 보였던 것 아꼈던 같아요. 것도 가문 때문이에요. 아, 자기 네. 가문을 위해서 일할 거라 믿은 거죠. 아, 그렇군요. 자, 해경궁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그래도 아버지시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자식을 죽인다는 거, 그것도 네. 8일간에 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는 죽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죽인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영조 스스로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묘지문도 쓰고 직접 시호도 남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가 생각할 사 슬퍼할 도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린 시호예요. 네. 예. 그리고 1762년 영조실록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이 말하길 어찌 30년 가까운 부자의 은혜와 의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세손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신들의 뜻을 헤아려 세자의 시호를 사도라 한다. 예. 그리고 당시에 영조는 그거를 어떤 집안 싸움으로 치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큰일 아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노론 신하들 중에는 야, 저 세자 저 죽을만 해서 죽었지 정신병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노론 벽파라고 하죠. 반면에 아버지 너무 과했지. 그래서 아들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시파라 그랬어요. 네. 이 이모하변 이후에 노론은 이 강경파, 벽파와 온건파, 시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본 정조는 정신적으로 과연 건강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네. 과연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갔을지 네. 이런 좀 뭐 본인만의 해법이 있었을까요? 우선 심리학자니까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조가 아동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부모 밑에서 양육받았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동기까지의 이 심리 상태 혹은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 뒤에 트라우마가 오면 바로 망가지거든요. 굉장히 나빠집니다. 근데 아동기까지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면 그 뒤에 트라우마가 와도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근데 정조가 겪었던 어떤 비극을 생각한다면 아동기의 상태가 안 좋았을 거라고 추측하기 힘들어요. 네. 예, 굉장히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사도세자가 중증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 아버지, 예를 들어 중증 정신질환자, 막 사람 죽이고 맨날 이런 사람이면 아들이 무서워서 정서불안 생기죠. 근데 정서는 이제 정서가 굉장히 안정돼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승화에 성공했습니다. 정조는. 이 승화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규정한 개념 규정에 의하면 사적 욕망을 공적 욕망으로 상승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 복수를 꿈꿀 수도 있어요. 네. 나 아버지 죽인 사람들 다 찾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더 나빠진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가 더 심각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적인 욕망인데 복수,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근데 이걸 공적인 욕망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이 좋아지죠. 네.
근데 정조는 거의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조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을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걸 정말 알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많이 만났냐면 박명원 있죠? 그 사도세자의 큰 누나인 화평옹주의 남편. 네. 이분이 사실상은요 사도세자의 아버지예요. 정신적 아버지, 심리적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영조는 아버지 구실을 잘 못했잖아요. 근데 이 박명원이 어릴 때부터, 사도세자가 어릴 때부터 궁에 맨날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죠. 부모니까 들어와서 맨날 놀아주고 지지해주고, 사도세자가 힘들 때 제일 많이 찾아간 사람이 박명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정조도 이 박명원을 계속 만나요. 나중에 아버지 묘의장도 이 사람한테 부탁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조사를 해서 정조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아버지의 죽음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이건 조선이라는 사회의 문제다. 조선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뜯어고치지 못하면 아버지 같은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억울한 한을 풀고 또 아버지의 뒤를 잇고 아버지를 복원시키는 길이 뭘까? 조선을 개혁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 정조는 자신의 사적 욕망,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는 사적 욕망을 조선개혁이라는 공적 욕망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하죠. 그 과정에서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이제 낫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정조는 또 지적인 군주 아니에요. 똑똑한 거로 치면 이제 아마 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독서 같은 건 정말 좋아하거든요. 독서 광이었죠. 네, 독서 광이잖아요. 책 읽고 독서하고 그럼 자기 수양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는 좀 도움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고 본인이 왕위를 딱 갖게 되면 복수를 하겠다, 다 배척시키고 어떤 처벌들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과정들은 없었나요? 정조에게는? 승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처형하거나 네네네. 이런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네네. 처벌은 했어요. 근데 네. 정말 최소화시켰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만 처벌했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이유로 처형한 건 없어요. 연산군은 오히려 승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부모의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는 처지였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폭주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조는 사실상 마음 먹으면 몇몇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제하죠. 철저히 자제하면서. 구선복이라는 사람도 맞습니다. 네. 진짜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 뒤주에 막 밖에서 술을 따르고 막 그랬던 그 구선복도 바로 치지 안 죽이죠. 않았어요. 네.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구선복이 죄를 저지르자 그때 가서 그걸로 처벌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 말이 있죠. 내가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은. 정말 구선복.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실록에. 정조가 한 말이. 그런데도 참았어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복수의 마음과 화는 많았겠지만 네네네. 그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좀 담대하고 마음으로 건강한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 인간이잖아요. 네네. 임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단 하루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스트레스들을 해소하는 정조만의 또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조의 경우 그 진짜 목숨의 위협을 세손 때부터 계속 받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고 잤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왕이 된 직후에도 암살 사건도 많았고. 균형각. 그렇죠. 정말 엄청난 자기 통제력, 절제력 이런 걸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삶의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 정조는 사적 욕망을 승화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았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조선을 개혁하는 데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겠다. 예전에 그 아우구슈비츠 이런데 연구한 자료를 보면 잘 견뎌낸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어떤 고통이든 간 죄의식이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조는 죄의식이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를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정조의 매력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본인에게 닥쳤던 온갖 어려움과 고통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풀어나갔던 이런 해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정조의 개혁 정치는 굉장히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뭐 연구 대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특히 규장각의 확대, 정조의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뭐 두 명의 제일 그 성군을 뽑아라 하면 정조와 세종을 뽑으셨잖아요. 세종의 집현전과도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업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 세종시대의 힘은 집현전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세종이 왕이 됐는데 주변은 다 아버지 태종의 신하들이고 학자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떼들이 너무 많은 거지. 라떼는 마리아들이. 그러면은 자신과 뜻이 맞는 인재, 정치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인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뽑아서 그들을 집현전에 넣고 연구를 시켰죠. 그리고 후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세종실록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팔도에서 올라온 진미 있잖아요. 맛있는 가장 먼저 집현전, 무조건 집현전, 기승전 집현전. 그 정도로 후원을 했어요. 네. 그러니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같은 조선전기 최고의 학자들 다 집현전 출신들입니다. 예. 정조도 똑같았어요. 등극을 했어. 그런데 다 할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개혁에 맞출 그러한 인재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인재들을 뽑고 기존의 규장각을 확대하죠. 규장각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연구는 물론이고 정책 자문까지 그 기능을 확대합니다. 정조가 1776년 3월에 즉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해 9월 25일자 실록을 보면은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세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조가 즉위 전부터 이미 세손 시절부터 규장각을 그렸던 거예요. 예. 미리 예견된 일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게다가 세종이 특별대우 했듯이 우리 정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객례불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이러서면 안 됩니다. 오직 몰두한 최고의 상사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렇죠. 왕도 함부로, 그리고 대신들도 규장각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왕이 들어가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약용, 유득공, 박제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들 다 규장각 출신들이죠. 규장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조 개혁 정치의 산실이다. 이 창덕궁 후원을 가보면 규장각이 정말 멋져요. 앞에 부용지라고 멋진 연못이 있어요. 그 회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회식을. 중요하죠. 그렇죠. 회식은 이 앞에 이제 이 연못에서 하는데 연못 가운데 섬이 있어요. 또 정조가 또 이 한 잔 또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셨나요? 좋아하죠. 근데 이제 마시다가 술을 제대로 못 마셔? 그럼 귀양 보내는 거예요. 가운데 섬으로. 갔다 오라. 소통의 귀재죠. 근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규장각의 정문이 어수문이에요. 정조가 지은 겁니다. 어수, 물고기와 물. 인분과 신하는 물고기와 물처럼 운명 공동체인 거죠. 저는 당시 정조가 규장각 학자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어수문의 현판을 보고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조에게 규장각은 한 몸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 규장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규장각에 큰 힘을 실어주면서 조선의 개혁을 꾀했던 정조. 요즘 시대의 정조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 뛰어난 학문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조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시기도 하고요. 정조의 훌륭한 리더십 어디에서부터 나온 걸까요? 네, 정조의 리더십 하면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일단 사리사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혁에 동의하는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포함되기 힘듭니다. 근데 정조가 얼마나 이 소통, 통합 이런 걸 중시했냐면 반대파, 자기 반대파의 대장이 있어요. 심한지, 그렇죠? 반대파요? 네, 자기 반대파.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편. 상대편 대장한테 299통의 비밀 편지를 보내죠. 이게 이제 밝혀지지 않다가
얼마 전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쉽게 하면 협상을 한 거예요. 비밀로요? 네, 비밀로. 다른 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그렇죠. 상태에서. 야, 내일 내가 이거 할 건데 당신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응을 좀 해달라. 계속 협상을 하죠. 그래서 심한지가 살아있을 때는 어느 정도 협력을 했어요. 협치가 그때까지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뭐 또 그 다음에 서어를 기용한다든가 인재를 아주 차별 없이 실력으로 기용한다든가 탕평책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식의 소통과 화합의 장치를 했는데 이게 뜻이 높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개인적인 심리적 특징으로 따져보자면 자기 반성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 되겠네요. 자기 반성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 저는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반성이라는 네. 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네.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능력이죠. 정조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뛰어났죠. 거죠. 아주 뛰어났어요. 저는 반성은 하는데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정조하고 차이점인데 정조는 자기를 돌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기부터 돌아봤습니다. 남 탓하는 거하고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하고 욕하고 핑계대고. 근데 영조는 남 탓의 제왕이잖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하잖아요. 정조는 문제만 생기면 자기를 일단 돌아봐요. 그리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정조는 성장이 계속됩니다. 반성을 하면서 고치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해요. 이 정조가 얼마나 그런 점에서 사람이 열려 있고 아량 있고 너그러운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궁에서 심부름하는 앵래라는 직책의 심부름꾼이 있나 봐요. 네. 여기 이제 이천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한테 바칠 꽁을 살짝 훔쳐 먹었어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조선시대는. 이건 죽는 거죠. 그쵸. 감히 왕의 음식에 손을 대 바로 사형인데 그 얘기가 보고가 들어오자 살려줍니다. 에이, 몰라서 그랬겠지. 무식해서 그런 건데 봐줘. 그러니까 되게 아량이 있어요. 연산군 같으면 사돈 8천까지 다 죽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근데 정조는 자기를 비난하는 벽보가 붙어도 신하들이 잡아 죽이자 빨리 조사해서. 그럼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정치를 잘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 잘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량이 있죠. 일단 사람이. 그러니까 소통, 통합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주였습니다. 굉장히 대인배셨네요. 네. 왕으로서 사실 그렇게 그 시절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네. 같은데 소통과 그리고 겸손의 약간 아이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정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빼놓지 않아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수원 화성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조의 중요하죠. 꿈이었잖아요. 수원 화성은 어떤 곳인가요? 수원화성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선판 신도시, 개혁도시, 살고 싶은 도시 1위. 예. 그러니까 정조가 사도세자 묘소를 이장할 때부터 이미 네. 이 프로젝트는 시작됐고요. 정약용이 이제 설계를 했는데 1794년부터 공사를 진행했는데 원래 10년 계획을 잡았는데 2년 9개월 만에 끝납니다. 예. 이 2년 9개월에 끝날 수 있었던 건 예, 거중기 네. 같은 당대 최고의 기술이 도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수원이 이제 딱 지리적으로 보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한양을 올라갈 때 요충지예요, 딱. 그래서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완벽한 군사 시설도 갖추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왕성이죠, 수원 화성은. 그리고 실제로 정조는 한양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여러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조 이후에 수원은 제2의 도시의 명성을 얻죠. 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수원 화성의 가치를 민본으로 봐요. 민본. 그러니까 백성이 최고다. 사실 봉건 시대에 궁궐이나 성곽 공사한다는 거 정말 많은 희생이 따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죽고 보상도 못 받아요. 네. 근데 정조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립할 때 일한 만큼 보상을 해줘요. 부상자 일 못했지 절반을 줍니다. 급여의 절반을. 그리고 전 진짜 놀랬던 게 수원 화성의 모든 걸 기록을 하잖아요. 성역의궤로. 근데 거기에 1,800명 장인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을 높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덕분에 최고의 공사 효율을 보인 거죠. 2년 9개월. 물론 신기술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심지어 사망자도 제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백성들의 자존감을 높인 정조의 정책이 보면은 세계사적으로 이 세계사의 흐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민본.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수원 화성이 이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수원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정조가 왜 화성을 건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수원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정조의 입장에서 볼 때 수원은 개혁을 추진하는 어떤 심장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하려면 어떤 거점, 근거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규장각도 만들고 뭐 이런 건데 국가 차원에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수원 화성이었죠. 그래서 정조는 수원을 앞으로 두고 보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몰라도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개혁을 성공시키면 수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다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말도 했는데 자신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서 하나의 거점 도시로 기관차로 혹은 심장부를 삼으려고 했던 곳이 바로 수원 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아주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수원 화성에서 새로운 관계 시설도 도입해서 농업 생산도 늘리고 또 백성들한테 상업 교육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 시범적으로 뭐 그런 것도 추진하고 등등으로 이제 과감한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 정조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어떤 의미냐? 아버지의 도시라는 겁니다. 정조에게 수원이. 그러니까 정조의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수원을 만들고 자기가 상왕으로 물러나고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자기가 정조가 이제 수원을 차지하고 상황으로 앉아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겠죠.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 추승하려는 겁니다. 영조가 죽으면서 사도세자 추승 못 하겠어요. 그 아들한테. 근데 자기는 못하지만 손자는 할 수 있거든요. 상황으로 물러나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추승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조의 입장에서는 수원 화성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는 도시, 또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도시, 그리고 아버지를 계승하는 도시였죠. 한마디로 정조 입장에서 수원 화성과 개혁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도 하나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 묘부터 이장해요. 거기다가 네. 거기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와 연결된 도시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성 건설에 이제 첫 삽을 뜨는 뭐 우리 요즘으로 하면 시공식인가요? 막 그런 거 할 때 정조가 달려가죠, 당연히. 근데 그때 이제 정조가 보인 모습이 뭐냐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참았던 슬픔을. 네, 너무 처절하게 울어요. 네. 통곡을 합니다. 뭐 정조실록에 정조 상이 간장이 끊어질 듯 흐느껴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땅을 막 이렇게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땅을 하고 두들기고 혼절하고 다시 깨어나 또 울고 너무 슬프게 옵니다. 이제 왜 뭘 이제 심리학적으로 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아버지의 그 억울한 죽음을 풀어낼 수 있는 시작 첫 삽을 떴다. 내가 이제 아버지 절 지켜봐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을 그날 다 거의 토해내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이렇게 이제 정조가 그때 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완공됐을 땐 또 어땠을까? 화성이 완공되자 또 한달음에 달려가서 꿈을 꿉니다. 낙성식 전날에 생생한 꿈을 꾸는데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죠. 당연히 정조는 그걸 아버지 꿈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거 아버지 꿈이다. 아버지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사도세자의 원찰이었던 조포사를 이름을 바꿔요. 이제 용주사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겠죠. 아버지 이제 드디어 아버지 한이 풀렸다. 화성이 완공되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조가 이 화성과 관련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보면 화성은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도시, 정조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이자 아버지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아픔을 겪은 정조이지만 이 수원화성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조금 풀어나가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 철학을 함께 담은 곳이 바로 수원화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정조의 그런 정치 철학들을 다 원 없이 펼쳐보기 전에 49세로 1800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가 생각했던 조선, 그가 꿈꿨던 조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정조가 한 5년만 더 살았어도 대한민국 수도가 수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저는 그런 있을 것 생각을 같아요. 해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꿈꾸는 조선, 그의 본심, 민본이죠. 네, 민본이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다 전해지는 나라. 저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너무 힘들었어.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네. 근데 그걸 하나씩 극복을 해요. 난 너무 신기해요. 하나씩.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죠. 그리고 저는 그의 자신감을 창덕궁 후원에 가면 존덕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거기에 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가 직접 쓴 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호를 정하고 그리고 그 내력을 이제 나무판에 파가지고 걸어뒀는데 호가 만천명월 주인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시냇물에 달빛이 비치는 거죠. 시냇물은 백성이고 달빛은 정조 자신이겠죠. 즉 자신의 본심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비춰주는 그런 나라를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성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본인의 나라 조선을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정조. 정말 우리 이 현 시대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정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저는 승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사람이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사적 욕망을 공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조가 잘 보여줬다. 이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조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조는 진짜 인간승리, 흔히 얘기하는 인간승리의 표본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네. 그럴 경우 사람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당신은 기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서양에서는 귀머거리인데 작곡을 한 베토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잖아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이제 인생을 살아간 사람으로. 근데 정조한테 명함 내밀기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정조 훨씬 더 심각한 고난을 다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울려주는 어떤 울림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심리학자로서 하나 말씀드리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보여주고 있다. 네. 저는 제가 쓴 책에서 정조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썼어요. 아버지냐 아니면 어머니냐. 아버지를 따르자니 어머니가 계속 딴지 걸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자니 아버지를 배신하는 게 돼요. 네. 근데 사실 마음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료했다면 정리하거든요, 이거. 어머니 쪽하고 단절합니다, 심리적으로. 아버지를 쫓아가죠. 근데 이걸 못했어요, 정조가.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 과정에서, 중간에서. 그게 정조가 일찍 돌아가신 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문제 있으면 빨리빨리 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느낀 게 이런 아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 방송을 절대 우리 부모님이 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 바로 채널을 돌려야겠다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정조는 기존의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예, 그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했죠. 임금 한 명의 그 개혁적인 가치관이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 20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네. 예, 지금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다 정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조가 되면 세상이 바뀌겠죠. 저는 만약에 정조 임금님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와 계시면 저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대가 곧 지민이, 그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어. 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우리 모두가 정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좋은 점들을 노력해 나가면 정말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조를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었던 행복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조는 자신 앞에 주어진 고통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던 큰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고통에 대해서 이겨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진정한 군주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꿈꾸었던 정조의 뜻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서 2021 세계 유산축전과 제58회 수원 화성 문화제를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 콘서트 정조 실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